여기가 어딘 줄 알고 참견이야. 보건소 아줌마 주제에. 위병 소장이 면회 온 중년 여성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여성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나? 내 목에 달린 그 계급장. 10분 후면 땅바닥에 처박힐 텐데 말이야. 위병 소장은 비웃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 이 아줌마들이 진짜 가서 밥이나 해.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모욕한 그 여성의 어깨에는 별 4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옆에 선 여성은 무궁화 3개, 수도방 이사령관이라는 사실을. 과연 10분 후 철원 상공을 뒤흔든 헬기 3대가 내려놓은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금수저 빌런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이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겨울은 인간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거대한 얼음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살인적인 추위는 군복의 틈새를 칼날처럼 파고들어 장병들의 뼈마디를 하나하나 얼려버릴 듯 매서웠죠. 제15보 병사단의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도 취사반 뒤편 폐창고에서는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민호, 너는 몸뚱이가 무슨 얼음 덩어리라도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뻣뻣해? 사람 기분 잡치게 비열한 웃음소리와 함께 둔탁한 타격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헐떡이는 이는 이 부대의 막내 이민호 이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거만하게 담배 연기를 내뿜는 자는 이 부대의 실세이자 모든 병사의 공포인 강진태 병장이었죠. 그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는 민호의 등을 전투화로 사정없이 짓눌렀습니다. 대답 안 해. 이 새끼가 군대가 좀 편해지니까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지. 강진태의 손에는 녹슨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골프 연습이라도 하듯 쇠파이프를 허공에 휘두르며 민호의 옆구리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민호는 입안에 고인 핏물을 억지로 삼키며 간신히 정신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혹여나 비명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더 큰 보복이 돌아올 것을 알기에 그는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며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강진태가 민호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약한 자를 짓밟는 데서 오는 저열한 쾌감만이 가득했죠. 야, 이민호, 내가 너 하나 병신 만드는 건 일도 아닌 거 알지? 우리 아빠가 누군지 너도 들었을 거 아니야. 태산 리조트 대한민국에서 우리 집 눈치 안 보는 군바리들 없는 거 몰라? 사실이었습니다. 강진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리조트 그룹 후계자였고 그의 아버지는 부대에 최신식 가전제품과 체력단련실을 기부하며 간부들의 입을 막아왔습니다. 사단장부터 소대장까지 그 누구도 강진태의 횡포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사고를 칠 때마다 귀한 집 자식이니 그럴 수 있다며 눈을 감아주기 일쑤였습니다. 너 같은 흙수저 새끼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겠지만 세상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신분이라는 게 있는 거야, 알겠냐? 강진태는 민호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민호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조금만 더 버텨볼게. 민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홀로 자신을 키우며 고생하신 엄마의 얼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해 보이던 엄마가 지금 아들의 비명을 듣고 어떤 결단을 내리고 있는지 민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강진태가 내뿜은 매캐한 담배 연기가 민호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그는 민호의 신상 명세서를 손에 들고 팔랑거리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죠. 종이에는 민호가 적어 넣은 부모님의 직업이 선명했습니다. 강진태는
모 보건소 공무원이라는 문구를 소리내어 읽으며 배를 잡고 낄낄거렸습니다. 보건소? 야, 이민호. 내 엄마 보건소에서 할머니들 혈압이나 재고 발톱 깎아주는 그런 일 하냐? 와, 진짜 눈물 난다. 그런 집구석에서 너 군대 보낸다고 고기라도 한 점 구워 먹었겠어? 강진태의 조롱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에게 민호는 인간이 아니라 심심할 때 걷어차는 샌드백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사실 민호가 적어낸 보건소, 공무원은 지상작전사령부, 내 의료시설을 어머니가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준 결과였지만 강진태는 이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직업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번에 사단장님한테 최신식 에어컨을 싹 돌렸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내 대가리를 깨뜨려도 사단장님은 나한테 고맙다고 절을 할걸? 근데 내 엄마는 뭐 해줄 수 있는데? 유통기한 다 된 파스라도 붙여줄 거야? 주변에서 망을 보던 강진태의 추종자들도 덩달아 민호를 비웃었습니다. 강진태는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민호의 얼굴을 전투화 앞코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야, 좋은 생각이 났다. 너 저녁하면 내 엄마 우리 집 리조트 화장실 청소부로 취직시켜 줄게. 내가 특별히 낙하산으로 꽂아줄 테니까. 고맙다고 해봐. 어서. 폐륜적인 언사가 민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을 국가에 헌신하며 강직하게 살아온 어머니를 고작 돈 좀 있다는 집안의 망나니 아들이 화장실 청소부라며 비하하는 상황. 민호는 바닥을 짚은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힘을 주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더 강한 발길질 뿐이었죠. 강진태는 민호의 얼굴을 짓밟으며 비열하게 읊조렸습니다. 억울해? 억울하면 너도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지 그랬냐. 아, 물론 내 엄마 같은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을 리 없겠지만 말이야. 여러분은 자신의 부모님을 모욕하는 이런 가해자를 마주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손에 쥐고 있는 무엇이라도 던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같은 시각, 지상작전 사령부 총장 집무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대장. 한영애는 책상 위에 놓인 녹취 파일을 묵묵히 듣고 있었죠. 며칠 전 아들 민호가 공중전화로 몰래 남긴 짧은 비명과 그 너머로 들려오는 강 병장의 잔인한 폭언들. 영애의 주먹이 하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단력된 직감이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그 옆에는 수도방위 사령관 한숙희 중장이 불같이 화를 내고 있었죠. 언니, 당장 헌병대 급파해서 저놈들 다 잡아들여야 해. 우리 조카가 저런 쓰레기들한테 당하고 있는데 보고만 있을 거야? 숙희의 불호령에도 영애는 차가운 눈으로 창밖의 밤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엔 어머니로서의 끓는 피와 사성장군으로서의 엄격한 기강이 동시에 소용돌이치고 있었거든요. 아니, 내 눈으로 직접 보겠어. 국가가 맡긴 내 아들을 저들이 어떻게 짓밟고 있는지, 그리고 군 기강이 얼마나 썩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지 확인해야겠다. 민간인 신분으로 간다. 준비해. 영애의 낮은 목소리는 사령부 건물을 통째로 뒤흔드는 듯한 위압감을 뿜어냈습니다. 두 자매는 즉시 군복을 벗고 수수한 민간인 옷차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영애는 평범한 시골 보건소 아줌마처럼 보이기 위해 화장기 없는 얼굴로 코트를 걸쳤고, 숙희 역시 날카로운 장군의 길을 숨긴 채 그 뒤를 따랐죠. 하지만 그녀들의 안주머니엔 대한민국 군대의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가죽 수첩이 들어있었습니다. 가자. 대한민국 별들이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 오만한 자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줘야지. 지르이 차량 대신 낡은 승용차에 몸을 실은 두 거물은 어둠을 뚫고 철원으로 향했습니다.
자식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비하하던 보건소 아줌마의 진짜 위력이 무엇인지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네요. 다음 날 오전, 수수한 회색 코트 차림의 영애와 수키가 15사단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면회 신청을 위해 다가선 위병소 안은 기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엉망이었죠. 병사들은 헬멧을 벗어 던진 채 컵라면을 먹으며 휴대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영애가 창구를 똑똑 두드리자 위병소장 오만석 상사가 껌을 씹으며 귀찮다는 듯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민호 2등병 면회 왔습니다. 지금 부대 전체 대청소 기간이라 면회 절대 안 됩니다. 예약하고 왔는데요. 오 상사는 영애의 옷차림을 훑어보며 코방귀를 꼈습니다. 사실 면회 금지는 강 병장의 지시였습니다. 민호의 몸에 남은 구타 흔적을 숨기기 위해 강 병장이 오 상사에게 뒷돈을 찔러주고 입을 막아둔 것이었죠. 뒤에서 지켜보던 수키가 참다 못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부대 규정의 대청소 기간이라고 면회를 금지한다는 조항은 없는 걸로 압니다만 위병소장, 당신 사단장에게 그렇게 교육받았나요? 수키의 서슬 퍼런 일침에 오 상사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초소 문을 쾅 열고 나와 수키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 했죠. 이 아줌마들이 진짜 보자 하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훈수질이야? 야, 맘충 소리 듣기 싫으면 곱게 가라고 할 때 가. 너희 아들 이민호 지금 화장실 청소하느라 바쁘니까 방해하지 말고. 오 상사의 입에서 나온 패륜적인 단어에 영애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들은 민호가 가난한 집 자식이라 믿고 그 부모까지 발밑에 먼지처럼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위병소 안의 병사들도 낄낄거리며 수키의 손가락에 낀 육사수석 졸업 기념 반지를 가리켰습니다. 야, 저 반지 좀 봐.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샀나 봐? 진짜 촌스럽네.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 촌스러운 반지가 대한민국 수만 군대를 호령하는 장성의 상징이며 눈앞의 여인이 자신들의 군 생활을 단번에 끝낼 수 있는 절대 권력자라는 사실을 말이죠. 영애는 천천히 안주머니로 손을 뻗었습니다. 낡은 가죽 수첩이 나오는 순간 위병소의 공기는 순식간에 희박해졌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나? 맘충? 수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수도. 방위의 핵심인 중장의 위험을 숨기고 있었지만 뼛속까지 군인인 그녀에게 맘충이라는 비하 발언은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었죠. 하지만 상황 파악이 안 된 오 상사는 오히려 수키의 얼굴 앞으로 삿대질을 하며 기세를 높였습니다. 그래, 아줌마, 귀가 먹었어? 나라 지키는 군인들 사기 떨어뜨리지 말고 당장 꺼지라고. 어이, 애들 뭐해? 이 아줌마들 확 밀어버려. 오 상사의 명령에 총을 맨 병사 둘이 거칠게 다가와 영애와 수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중 한 명은 영애의 어깨를 밀치며 위협적으로 소리를 질렀죠. 아줌마, 좋게 말할 때 가시라고요. 여기서 이러면 공무집행방해로 바로 쇠고랑 차는 수가 있어요. 평생을 국가에 헌신하며 군의 정점에 선 영애의 눈에 서늘한 살기가 스쳤습니다. 아들이 이런 수준 낮은 자들에게 매일같이 시달렸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죠. 영애가 밀려나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자 오 상사는 헛웃음을 지으며 직접 손을 뻗어 영애의 코트깃을 잡아채려 했습니다. 이 아줌마가 진짜 겁이 없네? 이게 얼마짜리 옷인지는 모르겠는데 확 찢어버리기 전에 오 상사의 손이 영애의 몸에 닿으려는 찰나 수키가 그의 손목을 낚아채 그대로 꺾어버렸습니다. 악, 이 미친 아줌마가. 오 상사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영애는 떨리는 숨을 내뱉으며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이제 인내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위병소 앞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의 정막이 흘렀습니다. 바닥을 뒹구는 오 상사와 당황한 병사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태산 같은 위엄으로 서 있는 영애. 그녀가 천천히 안주머니에서 붉은 가죽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 놈들이 감히 누구의 몸에 손을 대려 하는가? 영애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고막을 때리는 듯한 육중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 상사는 손목을 부여잡은 채 도끼 어린 눈으로 영애를 노려보았죠. 아줌마, 미쳤어. 그 수첩은 또 뭐야? 어디 보건소 신분증이라도 보여주게. 그딴 거 백날 보여줘 봐라. 내가 눈 하나 깜빡 하나. 옆에서 지켜보던 수키가 차갑게 웃으며 영애의 수첩을 대신 받아 펼쳤습니다. 잘 봐라. 내 놈들이 평생 구경도 못할 신분증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놈들이 저지른 모든 행위는 군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것이다. 수첩이 펼쳐지는 순간 위병소 안의 조명등이 깜빡거리며 기묘한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영애는 수키를 제지하며 직접 수첩을 오 상사의 눈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이민호 이병의 어머니로서 온 게 아니다. 대한민국 육군대장, 지상작전 사령관으로서 이 부대의 썩은 뿌리를 뽑으러 왔다. 수첩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4개의 별과 대통령의 봉황문양. 오 상사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하얗게 비어버렸고 방금 전까지 내뱉었던 온갖 폭언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위병소 안에서 낄낄거리던 병사들의 손에서도 휴대폰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곳에 남은 건 신의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들의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지상, 작전 사령관, 육군 대장, 한영애, 오만석 상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문장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툭 끊어졌습니다. 투명한 창구 유리에 딱 붙은 가죽 수첩 속 대통령의 봉황 무늬와 찬란하게 빛나는 4개의 별 계급장은 환상이라기엔 너무나 또렷하고 위압적이었죠. 방금까지 맘충이니 아주만이 떠들며 침을 뱉던 오 상사의 뇌회로가 완전히 타버린 듯 그는 입을 벌린 채 돌부처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위병소 안의 풍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컵라면을 먹으며 낄낄거리던 병사들은 면발을 입에 문 채 그대로 얼어붙었고 손에서 놓친 나무젓가락이 바닥을 뒹굴었죠. 한 병사는 뒤로 자빠지며 책상 위에 커피를 쏟았지만 뜨거운 액체가 허벅지를 적시는 줄도 모르고 창구 쪽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뇌가 정지된 듯한 공포가 초소를 지배했습니다. 그들에게 육군 대장은 교과서에서나 보던 구름 위에 존재였으니까요. 왜, 아까는 보건소 신분증 아니냐며 비웃더니 이제는 글자가 안 보이나 보지? 수키의 서늘한 목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오 상사는 그제야 현실을 자각한 듯 마치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몸을 부르르 떨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는 무릎으로 기어나와 영애의 구두 발치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사령관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의 비굴한 애걸복걸이 위병소 앞마당에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영애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이런 수준 낮은 자들에게 매일같이 당했다는 사실에 가슴 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분노의 용암이 끓어올랐죠. 영애는 떨고 있는 병사들을 향해 나지막이 그러나 부대 전체를 울릴 듯한 위엄으로 선포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 15사단 전 구역을 봉쇄한다. 단 한 명의 개미 새끼도 이 위병소를 빠져나가지 못한다. 어기는 자는 즉시 항명죄로 즉결 처분하겠다. 알겠나? 영애의 명예 병사들은 관등성명조차 되지 못한 채 예, 알겠습니다. 늘 비명처럼 내질렀습니다. 이제 전설로만 내려오던 사성장군의 분노가 이 썩어빠진 부대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오전에 평화로움이 가득하던 사단장 관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늦잠을 자며 TV를 보던 15사단장 마동철 소장은 위병소에서 걸려온 비명 섞인 전화를 받고 그대로 굳어버렸죠. 사단장님, 지금 정문에 지작사령관님이 와 계십니다. 포스타, 한영의 대장님이십니다.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공포에 질린 보고에 마 소장은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지작사령관이 여기 왜 와? 사전 보고도 없이. 마 소장은 당황에 앞뒤 가릴 것 없이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전투복 상의는커녕 군화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사단장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낡은 반바지와 속옷 바람으로 연병장을 가로질렀죠.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 이상의 거대한 압박이었습니다. 쿠르릉거리는 굉음과 함께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지상작전사령부 직속 항공대 소속의 대형 수송 헬기와 블랙호크 3대가 부대 연병장을 뒤덮었습니다. 헬기에서 레페를 타고 내려오는 이들은 검은 복면을 쓴 707 특임대와 지작사 헌병대원들이었죠. 그들은 착륙과 동시에 사단 본부 건물을 장악하고 주요 통신망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부대 전체를 점령하는 수준의 작전이었습니다. 연병장 한복판에 착륙한 헬기에 거센 하강풍이 마 소장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마구 휘저었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무장대원들이 길을 열자 저 멀리 위병소에서 걸어오는 두 여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수수한 코트 차림이었지만 그 뒤를 따르는 수십 명의 헌병 장교들의 호위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죠. 마 소장은 떨리는 다리로 그들 앞에 서서 간신히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사단장 마동철 소장, 사령관님의 방문을 명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고 단추도 채우지 못한 셔츠 사이로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평소 아나무인이던 사단장이 팬티바람이나 다름없는 꼴로 육군 서열 1위 앞에 엎드린 이 굴욕적인 광경에 연병장에 집합한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마 소장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정점. 한영의 대장이 뿜어내는 서늘한 기운은 연병장의 차가운 칼바람보다 더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죠. 영애는 경례를 받지도 편히 쉬라는 지시를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흙먼지가 날리는 연병장 한복판에서 속옷이 비치는 차림으로 덜덜 떨고 있는 마 소장을 벌레 보듯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마 소장. 자네 부대 위병소장은 민간인을 맘충이라 부르며 폭행하려 들더군. 그리고 병사들은 상관의 신분증을 보고도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어. 이것이 자네가 그토록 자랑하던 최전방 정예사단의 기강인가? 영의 낮은 음성이 연병장에 깔린 마이크를 타고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 소장은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단장이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바닥에 엎드리는 유례없는 광경에 부대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옆에 서 있던 수키가 마 소장의 멱살을 잡아 일으키며 귓속말을 내뱉었습니다. 마 소장, 정신 차려. 지금 내 목숨줄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는지 아직도 파악이 안 돼? 내 조카, 이민호 이병 어디 있어? 지금 당장 대답해. 수키의 손에 쥐어진 중장 반지가 마 소장의 뺨을 스치며 차가운 감촉을 남겼습니다. 마 소장은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며 손가락으로 부대 외곽의 낡은 급양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그게 강진태 병장이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저는 그저 살려주십시오. 사령관님, 강 회장님이 워낙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마 소장의 입에서 나온 비겁한 변명은 영예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놓았습니다. 부패한 지휘관과 오만한 금수저의 결탁, 그 사이에서 이름 없는 병사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지 생각하니 영예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헌병대장, 마동철 소장을 현 시간부로 직위 해제하고 구금하라. 그리고 특임대는 지금 즉시 급양 창고를 포위한다. 저항하는 자는 누구든 가차 없이 진압하라. 영예의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검은 복장의 특임대원들이 창고를 향해 번개처럼 달려나갔습니다. 영예와 수키 역시 그 뒤를 따랐죠. 자식을 찾아 나선 어머니의 걸음걸음마다 분노의 불꽃이 튀는 듯했습니다. 육중한 급양 창고의 철문이 헌병들의 거친 발길질에 비명을 지르며 열렸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와 소름 끼치는 냉기였죠. 영애는 본능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빛 한 줌 들지 않는 그 축축한 바닥에 얇은 활동복 차림으로 웅크린 채 떨고 있는 가녀린 형체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민호야. 영애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구석에서 움츠러들어 있던 형체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죠. 민호의 얼굴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왼쪽 눈은 피멍이 들어 부어올라 있었고 터진 입술 사이로는 검붉은 혈흔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엄마를 발견한 민호의 눈동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엄마, 여길 어떻게? 꿈 아니지?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부러진 듯한 다리는 힘없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영애는 사성 장군의 위엄도 절제도 잊은 채 바닥으로 몸을 던져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아들의 체온이 코트를 뚫고 전해지자 영애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수키 역시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조카의 처참한 몰골을 확인한 그녀의 눈에는 이성을 넘어선 광기가 서렸죠. 영애는 오열하는 대신 아들의 얼굴에 묻은 핏자국을 소매로 닦아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슬픔은 나중의 일이었고 지금은 이 지옥을 만든 자들에 대한 차가운 집행만이 필요했으니까요. 미안하다. 민호야. 엄마가 너무 늦었지? 이제 괜찮아.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엄마가, 그리고 이 나라가 너를 지킬 거다. 영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창고 한편에서 골프채를 들고 당황한 기색으로 서 있는 강진태를 쏘아보았죠. 그 서슬퍼런 살기에 강진태는 들고 있던 골프채를 힘없이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창고 구석에서 골프채를 떨어뜨린 강진태는 잠시 당황하는 듯하더니 이내 특유의 오만한 표정을 지으며 헛기침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여인이 입은 수수한 코트만 보고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죠. 강진태는 오히려 헌병들을 향해 삿대질하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희 뭐야? 여기 사단장님이 나한테 전용으로 빌려준 공간인 거 몰라? 이민호 엄마야? 아줌마, 당신 아들 교육 똑바로 안 시켜서 내가 대신 가르쳐 준 거니까 고맙다고 절이나 해.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태산 리조트 강 회장이야. 강진태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에 창고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얼어붙었습니다. 민호를 끌어안고 있던 영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억누를 수 없는 분노의 진동이었죠. 참다 못한 수키가 번개 같은 속도로 강진태에게 다가가 그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철석, 이 미친 아줌마가 진짜.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당장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서 너희 집구석을 통째로 날려버릴 거니까. 강진태가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으며 소리를 지르자 수키는 그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새끼손가락에 낀 중장 반지를 강진태의 눈앞에 바짝 들이댔습니다. 네, 아비가 세운 리조트. 오늘부로 대한민국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거다. 내 놈이 믿고 까부는 그 돈과 권력이 국가의 정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쓰레기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수키의 일갈에 강진태는 그제야 주변을 둘러싼 헌병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창고 밖에는 사단장이 무릎을 꿇고 있고 하늘에는 헬기가 떠 있는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사령관님, 제가 잠시, 제발 한 번만. 강진태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지만 영애는 아들을 부축해 일으키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다. 너는 오늘 한 명의 군인을 유린한 범죄자일 뿐이며 그 대가는 내 가문 전체가 치르게 될 것이다. 헌병대, 이자를 즉시 압송하라. 지상작전사령부 감찰실 요원들이 창고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애의 명령에 따라 이미 부대 전체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된 것이었죠. 감찰 요원 한 명이 다급하게 영애와 수키 앞으로 다가와 검은색 가죽 가방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강진태가 구석진 선반 뒤에 숨겨두었던 개인 가방이었습니다. 사령관님, 이것 좀 보셔야겠습니다. 단순한 가혹행위 수준이 아닙니다. 가방 안에는 강진태의 최신형 휴대폰과 두꺼운 수첩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그 안에는 경악할 만한 내용이 가득했죠. 날짜별로 사단장 마동철 소장을 비롯한 부대 주요 간부들에게 전달된 현금 액수와 태산 리조트의 VIP 회원권 번호, 그리고 접대 장소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강진태의 휴대폰에는 마 소장과 나눈 충격적인 문자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민호 좀 손봐줬는데 뒷말 안 나오게 처리해달라는 강진태의 메시지에 사단장이라는 자는 걱정 마라. 군병원 기록까지 깔끔하게 지워주겠다는 답장을 보냈더군요. 단순한 병영 부조리가 아니라 거대 자본과 부패한 군 지휘권이 결탁해 한 청년의 인생을 조직적으로 짓밟아온 범죄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 소장, 자네가 내민 그 더러운 손이 내 아들의 목을 죄고 있었군. 영애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덮었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온 청년들을 보호해야 할 지휘관이 고작 리조트 회원권 몇 장의 영혼을 팔아넘기고 범죄를 방조했다는 사실에 영예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군의 명예를 더럽힌 반역행위나 다름없었죠. 수키는 헌병대장에게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장부에 적힌 간부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현장에서 구속하라.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군사재판에 회부한다. 그리고 태산 리조트 본사에도 수사 인력을 급파해. 이 뇌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는지 뿌리까지 뽑아버려야겠어. 연병장에 집합한 수백 명의 장병 앞에 다시 선 영예의 모습은 흡사 전장을 호령하는 여전사와 같았습니다. 그 곁에는 헌병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온 사단장 마동철 소장이 초라하게 서 있었죠. 영예는 떨리는 마 소장의 앞까지 천천히 걸어가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 소장의 어깨 위에서 비겁하게 반짝이는 두 개의 별 계급장에 고정되었습니다. 마 소장. 군인의 계급장은 국가와 국민이 내 어깨에 얹어준 신뢰의 무게다. 그런데 너는 그 별을 팔아 사익을 챙기고 내가 보호해야 할 부하를 제물로 바쳤어. 영예의 매서운 일갈과 함께 그녀의 손이 마 소장의 어깨로 향했습니다. 영예는 망설임 없이 마 소장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손으로 직접 뜯어냈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군복의 실밥이 터져 나갔고 사단장의 권위를 상징하던 별들이 흙먼지 속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너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군인이 아니다. 제복을 입을 자격도 장성이라 불릴 가치도 없어. 너는 그저 국가의 기강을 좀먹는 추악한 반역자일 뿐이다. 영예가 뜯어낸 계급장을 바닥에 내팽개치자 마 소장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계급장이 떨어진 군복은 더 이상 명예로운 제복이 아니라 죄 수복보다 못한 누더기에 불과했죠. 이를 지켜보던 장병들은 숨죽인 채 이 역사적인 단죄의 순간을 목도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수키 중장 역시 차가운 눈빛으로 헌병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현 시간부로 전 15사단장 마동철을 군형법상 뇌물수수 및 가혹행위, 방조 혐의로 구속한다. 앞송에 포승줄에 묶여 질질 끌려가는 마 소장의 뒷모습 위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사단장이라는 절대 권력이 단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광경은 현장에 있던 모두에게 강렬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군의 기강을 흔드는 자에게는 사성장군의 자비란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부대 연병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과 장병들의 휴대전화에서는 긴급 속보가 쉴 새 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예가 부대를 장악함과 동시에 지상작전사령부와 공조한 검찰과 국세청이 전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결과였죠. 뉴스 앵커의 긴박한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배경음처럼 깔렸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국내 최대 숙박업체인 태산 리조트 본사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수사는 군부대 내 조직적 뇌물 증여와 비자금 조성 의혹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세청 또한 수천억 대의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병장 한쪽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던 강진태는 스크린 속 뉴스를 보고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빠가 그럴 리 없어. 야, 이거 당장 꺼. 아줌마, 당신이 뭔데 우리 집을 건드려. 강진태는 미친 듯이 발버둥 쳤지만 그를 붙잡은 헌병들의 소나기는 단호했습니다. 평생을 태산이라는 거대한 성벽 뒤에 숨어 살던 망나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공포가 서렸죠. 사실 강 병장이 믿고 까불던 아버지, 강 회장의 몰락도 순식간이었습니다. 아들의 군 생활 편의를 위해 사단장에게 뇌물을 뿌리고 비리를 일삼았던 행각이 낱낱이 공개되자 태산 리조트의 주가는 폭락했고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계약 파기를 선언했으니까요. 강 회장은 아들 하나 잘못 키운 대가로 평생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며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강진태는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헌병대 차량에 밀려 들어가며 영예를 향해 눈물 콧물을 쏟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령관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호한테 사과할게요. 제발 저희 집은 살려주세요. 하지만 닫히는 호송차 문은 그의 비굴한 외침을 매몰차게 차단했습니다. 그가 민호에게 퍼부었던 건드려서는 안 되는 신분이라는 말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꿰뚫고 가문의 멸망을 불러왔습니다. 연병장의 시동을 켠 채 대기 중인
헬기의 프로펠러가 거대한 소리를 내며 돌기 시작했습니다. 헌병들의 부축을 받으며 헬기에 오르는 리노의 어깨 위에는 영애가 직접 벗어준 사성장군의 코트가 덮여 있었죠. 아들을 헬기에 안전하게 태워보낸 영애는 비로소 참아왔던 숨을 깊게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병장에 부동자세로 서 있는 천여 명의 장병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장병 여러분, 나는 오늘 이곳에서 대한민국 군대의 가장 부끄러운 민낯을 보았다. 국가를 믿고 아들을 맡긴 부모의 마음을 짓밟고 계급을 무기로 전우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마이크 없이도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는 영애의 목소리에는 슬퍼런 위엄과 진심 어린 애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장병 한 명 한 명을 자식처럼 보듬듯 따뜻하게, 그러면서도 불의 앞에서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죠. 군대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곳이 아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키고 함께 국가를 수호하는 곳이다. 오늘 이후로 명심하라. 누구든 내 나라의 아들들을 함부로 건드리는 자는 이 어깨에 새겨진 별 4개의 무게로 짓밟아 주겠다. 내가 여러분의 방패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어머니가 되겠다. 영애의 선포가 끝나자 연병장에는 정적을 깨는 우렁찬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장군에 대한 경외심이자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청년들의 뜨거운 환호였습니다. 영애는 수키와 함께 마지막으로 아들이 탄 헬기를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차가운 철원의 바람을 가르며 힘차게 솟구치는 헬기 뒤로 잿빛 하늘을 뚫고 찬란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어머니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들을 넘어 이 땅의 모든 아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금 사성장군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군대라는 낯선 곳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민호, 그리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어머니와 이모의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혼내는 복수극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가해자 강 병장은 돈과 배경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힘을 빌려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무시했죠. 하지만 진짜 큰 힘은 남을 누르는 권력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는 사랑과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정의감에서 나옵니다. 어머니 한영의 대장이 별 4개의 계급장을 걸고 위험 있게 나선 이유는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러 간 청년들이 누구에게도 함부로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원칙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2가지입니다. 첫째, 부당한 일 앞에서 용기를 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주변의 도움을 청할 때 진실의 힘이 나타납니다. 둘째, 나보다 약한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지위는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는 따뜻한 마음은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나요? 아니면 본인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나요? 주저 말고 손을 내밀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방패가 되어준다면 오늘 이야기처럼 정의롭고 따뜻한 세상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 마이크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